어, 단순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가 한 개고, 다중 선형 회귀는 여러 개고, 다항 회귀는 독립 변수가 한 개고,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가 여러 개입니다. 다음 3번 설명할게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우선 3-1번 문제는 최소 제곱법 공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산책로를 x, 소요 시간을 y로 두고 각각의 평균을 준 후에 다음 공식에 대입을 하면 0.0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번은 함수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인데 b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이전에 구했던 기울기와 평균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 y는 0.03x-13입니다. 네, 다음으로 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지금 구글 폼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선지 하나씩 돌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지의 경우는 함수 선언은 제대로 했죠. 인자가 모든 선지에서 인자 y랑 y 햇을 제대로 선언을 했는데 1번의 문제는 뒤에 붙은 sum 함수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MSE의 경우는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sum 함수를 써버리면은 이 지금 앞에 있는 식의 합만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네, 반대로 2번의 경우는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까지 구했으니까 민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2번이 맞고요. 3번이 틀린 이유는 간단하죠. y에서 y 햇을 빼거나 아니면은 y 햇에서 y를 빼던가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차, 오차를 구해야 되는데 오차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두 값을 더한 셈이 돼서 이도저도 아닌 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마지막 선지의 경우는 1번이랑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죠. 민 함수를 써야 되는데 썸 함수를 씀으로써 평균이 아니라 그냥 합을 구해버렸다. 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정답을 고르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프리클래스 해설은 지금 다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3장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3팀 선수얘기, 1팀이래. 1팀 선수 소녀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의 첫 번째는 제가 맡게 되었고요. 딥러닝이란 해가지고 책 소개 간단하게 하고 1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의 두 번째는 유림 양이 넘파의 문법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2부 첫 번째는 필수 문제 1번, 두 번째는 필수 문제 2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스터디이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해봤어요. 일단 이 책은 작년 겨울 AI 스터디에서도 이용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해보셨던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올해도 모델 딥러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본 스터디 OT에서 겨울방학에 진행할 인공지능 기초 스터디를 위한 예비 과정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부터 스터디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톡방에 보내드린 모두의 딥러닝 PDF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워터마크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복제나 재배포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발표 자료 제작 시 교재 캡처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딥러닝을 처음 공부해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장을 공부해보기 전에 딥러닝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의 구조로 정보를 처리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입력층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고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들은 여러 단계의 음미층을 지나면서 처리가 이루어져 출력층을 통해 최종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 동그라미를 여기 윈슨의 동그라미 노드라고 부르는데 만약 n개의 입력들이 있다면 입력층은 n개의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4개의 입력값이 있어서 4개의 노드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음미층은 모든 입력 노드로부터 입력값을 받아 가중합을 계산하고 이 값을 전위함수에 적응하여 출력층에 전달하게 됩니다. 각 입력 노드와 음릭 노드들은 모두 가중치를 가지는 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음릭 노드와 수명 노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선이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각 노드와 노드의 연결 강도가 무작위로 할당되지만 정확한 예측값 도출을 목표로 최저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선에 원래는 원래 보기 좋게 숫자로 써져 있는 제가 찾아보니까 숫자로 써져 있기도 한데 그게 연결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값과 가장 가까운 값이 도출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며 연결 강도가 되게 됩니다. 가중치는 연결 강도로 표현되어 랜덤으로 소개해 주어졌다가 예측값을 가장 잘 맞추는 값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속하고 머신러닝의 일부분이 딥러닝인데요. 책 1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의식으로, 머신러닝을 보기로, 딥러닝을 그 요리로 비유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약간 익숙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클래스 1번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를 공부하기 전에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두 번째였어요. 머신러닝을 처음 배워서 어려울 것 같고 걱정하실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두이노 스터디 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학습 도구인 티처블 머신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분침이 쏟는 루피와 100% 일치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을 가지고 모디 스터디를 더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딥러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합니다. 딥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 또는 판별을 수행합니다. 데이터에 이름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일반 CPU에서 동작시킬지 아니면 고속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전용 프로세서인 GPU에서 동작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 예제들은 대부분 어떤 환경에서든 잘 작동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요.
데이터와 컴퓨터 장비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딥러닝을 구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방금 데이터의 이름표가 달려있는지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밑에 잘 보시면 스킬이라고 써져 있어요. 기린 그림 왼쪽 하단에 기린이라고 이름표가 달려있어요. 인공지능에게 각 사진이 기린인지 코끼리인지 하나하나 정답을 알려준 후 어떤 사진을 주었을 때 인공지능이 기린인지 코끼리인지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이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코끼리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제가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게 지도학습이고 아래 있는 게 비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을 보시면 사과 사진과 밑에 these birds라고 사과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 저 사과 사진 옆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과 사진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옆에 보시면 프레딕션 해가지고 따라고 대답을 예측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을 보면 사진을 여러 장 주고 그 사진이 각각 무언지 이름표는 달아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비슷한 것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 인공지능은 저게 자두인지 바나나인지 사과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세 군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 데이터가 없어도 쓸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네요. 깜짝 퀴즈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치와와와 속도가 바뀐 머핀이 섞여 있어요. 이 이름표가 없는 머핀과 치와와 사진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진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도 학습을 해야 될까요? 비지도 학습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답을 보내주세요. 저는 채팅창이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내도 되신지 잘 안 보이는데 정답을 잘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름표가 없는 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표가 없는 데이터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 해야 합니다. 자, 일반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답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머신러닝은 데이터 안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생존율이 얼마나 이 환자가 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거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의 발표는 이제 끝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저는 넘파이 문법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콜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콜앱이란 구글 서버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입니다. 텍스트와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PU와 같은 별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컴퓨터 성능과 별개로 머신러닝, 딥러닝을 개발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한 패키지가 저장되지 않으며 사용한 예제 파일이나 가중치 값이 유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넘파이입니다. 넘파이란 행렬이나 다차원 배열과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치 연산을 위해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고성능의 수치 계산과 해석에 사용되며 통계, 선형 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넘파이 문법입니다. 크게 생성, 연산, 난수 생성, 저장 및 불러오기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는 앞서 설명한 콜앱을 배경으로 문법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생성입니다. 어레이 함수는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짜봤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은 더하기는 add, 빼기는 subtract, 곱하기는 multiple, 나누기는 divide를 사용합니다. 행렬 곱은 dot를 사용하고 최대 최소는 각각 max, min 함수를 사용합니다. 평균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문법은 min과 average가 있는데요. average는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값 또한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average는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2, 3 배열 x에 가중치를 각각 2, 2, 3을 준다면 값이 1.8로 산술 평균과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의 난수는 랜덤 함수를 사용합니다. 랜덤의 내장 함수인 랜드는 n개의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랜딩트 함수는 정수인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로 숫자를 입력하면 그 사이에 정수형 난수를 생성합니다. 시드 함수는 다량의 경우의 수 중 하나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쳐서 난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함수인데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샘플을 추출할 경우 사용되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 결과를 특정한 값으로 고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불러올 때는 로드 함수를, 저장할 시에는 한 개의 배열을 저장할 때는 save, 두 개는 save에 z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부가 끝났는데요. 15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스터디는 캠을 켜야 실적이 인정돼요. 제발 캠을 켜주세요. 15분 쉬고 47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이 되었습니다. 다들 틈을 다시 쳐주세요.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머신러닝의 문제는 대부분 분류 또는 회귀 문제인데요. 아이고. 분류 문제에는 이진 분류와 과중 클래스 분류가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5개의 책장 중 하나의 책장을 골라야 하는 경우처럼 몇 개의 정해진 선택지 중 하나를 정해진 선택지 중에서 하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을 통해서 애벌레인지 부당벌레인지 예측하는 것이 분류에 속합니다. 회귀 문제는 어떠한 연속적인 값이 범위 내에서 예측되는 걸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컴퓨터는 입력을 받고 적합한 연산을 수행한 후에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이때 입력에 해당하는 것이 정보라면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독립변수, 출력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이 독립변수가 하나라면 단순선형 회귀, 여러 개라면 다중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딥러닝의 기본적인 계산 원리인 선형 회귀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면서 이는 독립변수의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의 결과인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는 y는 wx 이식으로 나타냅니다. 러닝에서는 독립변수 x에 곱해지는 w의 값을 가중치, 상수항 b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적절한 기울기와 적절한 절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중 선형 회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만약 독립변수가 2개인 경우에 그래프는 평면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회귀는 하나의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차수를 높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선의 식은 보이는 것처럼 다음 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제곱법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측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비율기와 상수항의 값을 임의로 지정했을 때 이 예측선이 더욱 정확한 기울기와 상수항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실태값에서 예상값을 뺀 오차들의 제곱이 합인 E가 최소일 때 가장 정확한 예측선임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E가 최소일 때, 즉 E를 A로 편미분한 값과 B로 편미분한 값이 0일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기울기와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행렬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독립변수 x가 각각 값이 1, 2, 3, 4, 5일 때 종속변수 y가 1, 3, 4, 6, 5인 경우 예시처럼 y, a, x 3개의 행렬로 표기하여 계산을 합니다. x가 구해야 하는 값으로 미지수를 넣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오른쪽처럼 x의 a는 1.1, b는 0.5로 기울기와 상수항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에서 예측선을 y는 w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기울기와 y절편은 다음과 같은 최소 제곱법으로 픽렬보다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오차가 적은 예측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를 왼쪽의 코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인 x값과 y값을 리스트로 저장하고 이들의 값을 각각 numPy의 평균 함수로 평균을 구합니다. 기울기의 분모를 sum 함수를 통해 더해주고 분자도 반복문을 통해 구해줍니다. 이 코드의 실행 결과로 예측선의 기울기와 y절편의 값을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입력값에 대하여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선형회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형함수가 예측자로 된 것을 학습해 보았다면 간단하게 선형함수가 분류자로 사용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이미 기울기 a와 y 절편 b를 지정하고 분류가 잘 되었는지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처럼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기울기를 낮추어 다시 반복합니다. 각 데이터의 값으로 제대로 분류를 하였는지 반복하여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예측자 또는 분류자에게 실제 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예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음 필습 2 설명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선형회귀에 대한 개념을 훑어봤으니까 이 선형회귀로 나타낸 그 그래프와 관련해서 그 오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알아볼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차 수정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오차 계산에 가깝습니다. PPT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자면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얼마나 큰지 계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네, 먼저 그 수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차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 오차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그 교재를 읽으면서 의아한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오차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그러니까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값을 오차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오차는 이러한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편차를 제곱한 값들로 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튼 넘어가자면 제가 일부러 그 밑에 있는 항 설명에다가 그 텍스 문법을 통해서 정보를 기재를 해놨어요. 텍스 문법이 뭐냐면 그 레이텍스라는 뭐라 해야 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논문 같은 걸 쓰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쓰는 문법을 텍스 문법이라고 한다고 저도 얼핏 주워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y 언더바 i의 경우는 그 여기에 보이는 y 언더바 i 겠죠. 아래 첨자 i. 네, 언더바를 쓰면은 아래 첨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 그 y hat i를 살펴보시면 그 텍스 문법에서는 역슬래시를 누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y 위에 모자가 써져 있잖아요. 햇이라고 하는데 그 햇이 써져 있으니까 역슬래시 햇 하고서 증괄호 한 다음에는 이 모자를 누구한테 씌울 건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함수 다루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증괄호 안에다가 y를 넣고 마찬가지로 아래 첨자로 i가 되어 있으니까 언더바 i 하면은 저희 보시는 오른쪽 y처럼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n의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X 원소의 총 개수,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의 총량을 말하고요. I의 경우는 이러한 원소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는 다들 아시죠? 오차의 합은 결국 편차 제곱의 합이다 인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평균 제곱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인데요. 평균 제곱 오차란 그 mean squared error의 줄임말입니다. mean은 이제 산술 평균을 말하고요. squared는 제곱, 그리고 error는 저희가 오차를 error라고 하는데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구했던 식이 이거였죠. 오차의 합에서 데이터의 수를 이렇게 나눈 값을 평균 제곱 오차라고 말합니다.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엑셀로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엑셀로 그래프랑 그 데이터를 한번 넣어서 구해봤어요. 교재에서는 조금 근사한 값으로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엑셀로 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자세한 값으로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 표에서 제가 X랑 Y, 그리고 예측값, 오차 제곱 이렇게 구해놨죠. 네, 이 데이터의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처음에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네, 8시간 공부한 학생은 시간을 땅에다 그냥 쏟아 부었죠.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한 학생은 81점이 나왔는데 그보다 4배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1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8시간의 절반인 4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93점을 맞은 학생도 있단 말이죠. 8시간 공부를 한 학생은 좀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4점짜리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3점짜리 문제를 틀렸어요. 97점이라는 거는 미적분 뒤에 있는 문제 틀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공통과정 문제를 틀린 거죠. 이러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8시간 공부한 학생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상기되어 있을 때 저희가 선형회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선형회귀를 통해서 1차 함수, 즉 y는 2.3x 더하기 79라는 값을 얻어냈고요. 네, 이것을 바탕으로 MSE,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 수식을 이용해서 오차 제곱의 평균, 즉 MSE의 값이 8.3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 게 MSE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 완전 분산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값이 조금 더 다양한 밸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맨 오른쪽 변에 보이시는 거를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값은 베리언스라고 하는데요. 분산을 말합니다. 아래 똑같이 텍스트 문법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분산은 저희가 아는 분산이 맞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죠. 편향은 저희가 선형회계의 경우는 AX 더하기 B에서 B가 바이어스라고 방금 전에 하승아 학생이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구해지는지 실제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지만, 네, 어떻게 바이어스를 두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바리언스 엡실론, 그러니까 이 항의 경우는 어쨌든 분산인데 그 안에 있는 엡실론이 살짝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노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래에 있는 데다가 이 reducible value라고 써놨어요. 네, reducible은 줄일 수 있다. 근데 앞에 ir이 붙었으니까 줄일 수 없다가 되겠죠. 네, 잠깐 영어 시간이었는데요. 이 값의 경우는 줄일 수 없는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분산과 편향의 제곱은 반대로 reducible value라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오차에 들어가는데요. 네, 제가 어떤 논문을 또 살펴봤는데 이런 도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왼쪽에 보시면 관역에 맞춰져 있는 화살의 점수 따라서 이 분산과 바이어스 편향의 관계를 설명한 도식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분산이 낮을수록 중앙값에서 데이터가 상기되어 있는 적도가 매우 적고요. 바이어스가 높을수록 저희가 중앙에
있던 그 점수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편향과 밸런스, 분산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도식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어스랑 밸런스를 완전히 줄일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밸런스랑 바이어스가 완전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높다고 해서 그 바이어스도 동시에 높아진 건 아니지만 분산이 낮추려고 해도 바이어스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밸런스랑 바이어스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최소의 오차를 낼 수 있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 최적의 모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건 모두의 딥러닝이니까요. 전공자의 딥러닝은 저희가 나중에 2, 3, 4학년 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실습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잠시만요. 저희 한번 콜앱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콜앱 다들 준비되셨으면은 콜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준비하는 동안 다른 분들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들 콜앱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제가 채팅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한 분이 마이크 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저희 보여요. 콜앱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보이는 걸로, 진영 학생 안 보이시나요? 용빈 학생도 안 보여요. 잠시만요. 공유를 중단해 볼게요. 이제 다시 공유했는데요. 이거 안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모두의 딥러닝 여기 선형회귀 챕터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제가 안 문제를 보이는데요. 이게 교육권 평등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유를 끊어볼까요? 아니면 재정 학생 지금은 보이나요? 아니 안 보여요. 지훈 학생도 안 보이시나요? 저희 이거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아, 보이세요? 재정 학생은요? 저는 안 보여요. 제가 문제인가요? 재정 학생 근데 캠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캠도 안 이제 보인다고요?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보이나요, 재정 학생? 아니요. 저런. 제가 그러면은 한번 저희 제가 나가서 교재 볼게요. 아니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똑같이 할 거니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튜토리얼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콜앱에서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콜앱 시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되고 있나요, 지금? 끊었나? 아니요.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되나요? 네,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MSE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임포트를 해야겠죠. 뭐를 임포트 해야 될까요? 넘파이 아닌가요? 넘파이요. 맞습니다. 네, 그대로 써볼게요. import numpy as np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선형회귀를 통해서 구한 1차 함수 수식을 써야 되는데요. 그 편의상 제가 정해드릴게요. 저희의 경우는 A는 그러니까 기울기죠. A는 3으로 할 거고요. B는 76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식으로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변수를 이렇게 fake 언더바 A 언더바 B로 선언을 할게요.
이거는 A는 36이고 B는 76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셋의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채팅을 킬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 톡방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이거 다 따라 쓰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그 X랑 Y 변수를 각각 선언을 해서 X 변수에는 그 순서상의 왼쪽에 있는 그 원소를 넣을 거고요. Y 변수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X랑 Y를 일단 선언을 하겠습니다. X부터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언해주고 네, I0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순서상에 보시면 이게 인덱스가 그리고 왜 이래? 왼쪽의 경우는 0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for I in data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라는 이 변수 안에서 그 왼쪽에 있는 값을 여기 x에다가 집어넣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y도 비슷하게 선언을 해줍시다. 여기는 오른쪽 값이니까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for I in data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습 자체가 다 그렇지만 다음은 내부 함수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1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를 구현을 해야겠죠. 저희가 a 값의 경우는 여기 위에서 fake 언더바 a 언더바 b로 3이랑 76이라는 값을 구해놨죠. 그러면은 저희는 predict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구현해 볼게요. f predict 라고 쓰고 임자는 뭐가 될까요? 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값이 반환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a는 3이랑 b는 76이라는 값을 fake 언더바 a 언더바 b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언더바 b 하고 첫 번째 값이니까 0 곱하기 x 저희가 앞전에 선언했던 x 값이고요. 플러스 y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fake 언더바 a 언더바 b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SE를 함수로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definition MSE 저희 이거 프리클래스 4번 문제였나요? 4번 문제 맞죠? 네, 다음 중 것과 같을 때 y는 y랑 y 햇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선언을 해서 return 하고 네, 다들 문제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MSE 수식 다들 외우고 계시죠? 네, 일단 편차를 구하고 이것을 제곱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numpy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으니까요. 산수 평균 구해줍시다. min 함수를 써서요. 네, 이렇게 구하면 네, 된 것 같아요. 오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그 타이포 에러 생기거나 하면은 그 제가 지금 채팅을 확인하고 있지 못해서요. 마이크 키고 한번 그 못하났어요 하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왜 이런다니. 네,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 MSE라는 함수를 구했으니까요. MSE 안에다가 이 데이터 값들을 넣어야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똑같이 definition 해주고 MSE value 그러니까 VAL 이렇게 써줍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MSE 함수에서 y랑 y 햇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y 햇의 경우는 그 예측 값이고 y가 실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y는 실제 값은 그대로 쓰되 예측 값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써줍시다. 네, 보다 직관적이게 predict result라고 써줄게요. 네, 함수를 이어서 선언을 하면 어떤 값들을 리턴해야 될까요? 네, MSE value라는 함수는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MSE라는 함수에다가 그 예측 값을 집어넣는 y랑
y 햇을 집어넣는 함수이기 때문에 MSE 함수를 그대로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저희가 데이터 셋에서 설명을 했던 x랑 y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umpy를 호출해야 되니까 np 누르고 .array 눌러주고요. 그리고 y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는 예측값의 경우는 np array 하고 y 아니죠. predict result. 네.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저희 방금 전에 썼던 x랑 y 이 모아진 데이터를 MS에다가 넣는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MSE predict, MSE value 함수를 지정을 했으니까 메인 함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predict result라는 인자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빈 리스트로 한번 선언을 해줍시다. 네, 그러면 이 predict result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나요? predict result는 예측값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저장하는 반복문, 포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or I in range 그리고 그 len 함수를 쓸 건데요. len 함수는 저희가 예전 배웠다시피 저희 앞에 있는 x라는 리스트의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반환하는 함수죠. 네, x 주어진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len x만큼 포문을 돌릴 거고요. 그러면은 predict result라는 빈 리스트에다가 저희가 예측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met result 그리고 닷하고 리스트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문법은 어떻게 되죠? append였죠. 네. 제가 혼자서 수업하고 있는데 다들 따라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짓 하고 있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마이크 켜서 알려주셔야 돼요. 좀 부끄러우니까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 predict 함수를 써서 x, i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predict 언더바 result라는 비어있는 리스트에 저희가 predict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설정한 x 값을 넣는 것으로 예측 값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append로 집어넣고 있는 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러한 그 결과를 한번 출력해보는 프린트문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린트 f라고 쓰면 안 됩니다. 프린트 쓰고 네, 공부 시간 제가 말했던 그 멍청한 학생 들어있는 세트죠. 네. .f 이렇게 되면은 소두점 한 자리까지만 쓰게 되고요. 한 자리 아니죠. 네. 여튼 실제 점수 똑같이 .f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측 점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값들을 뽑아낼 건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뭐라 해야 돼요? 이런 퍼센트 그 인자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지 지금 정해주도록 합시다. 제가 문법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살짝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x값이랑 y값 넣으면 되고요. 공부 시간이 x고 실제 점수가 y니까요. 예측 점수의 경우는 predict 쓰면 되겠죠. predict x, i 이렇게 되면은 괄호 개수 맞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코드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그 저희가 작성한 그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 되겠죠? 한번 눌러봅시다. 신텍스 에러가 났어요. 왜 이럴까요? 잠시만요.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제가 프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바로가 어디에 더 있을까요? 여기에 더 있나요? 님 옆에?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그러면 네, 저희가 기대한 대로 나왔네요.
제가 방금 전에 교환해서 설명한 대로 이제 실제 점수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공부했을 때 그 멍청한 학생은 97점 맞고 똑똑한 학생은 93점. 그런데 선역을 기로 예측한 y는 ax 플러스 b 함수에 의하면 예측 점수가 82, 88, 94, 100 이렇게 나오네요. 네, 100점을 예측했는데 97점밖에 못 맞았으면 멍청한 거 맞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MSE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MSE 값은 저희가 MSE 함수랑 MSE 밸류 함수를 통해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출력을 하는 거니까 프린트 문 써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괄호 열고 MSE 최종값이라고 적어줍시다. 는 하고 역시 파이썬이랑 C가 문법이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링이라고 쓰는 이유는 저희가 프린트문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아니죠. 플러스가 되죠. 저희가 프린트문에서는 이 문자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자세한 용어를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MSE 최종값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자열 스트링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MSE 밸류 값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str 괄호를 쳐줘서 문자열 스트링 형식으로 이렇게 형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MSE 밸류 함수를 쓸 거고요. predict value, predict result 쓰고 y 이렇게 쓰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Shift 누르고 엔터. 네, MSE 최종값 11.0이 나왔네요. 네, 혹시 다들 실습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다들 MSE 최종값 맞게 나왔나요? 네. 네, 다들 11.0 나온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아이고, 실습하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습 화면 공유 정지하고요. 이제 수업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네, 발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금 주민님께서 그 포맷을 써주셨는데, 아까 단치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엔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릴게요. Alt 엔터를 누르면은 항 생성이 돼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코드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발표하면서 질문이 하나 나왔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레이어가 뭐냐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아마 센터의 은닉트? 입력지도 그 부분 발표할 때 하신 것 같아요. 딥러닝에서 레이어는 그 말 그대로 층을 의미하는데, 이걸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양파를 떠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양파가 이제 굉장히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둘러싸여 있는 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딥러닝은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변수들을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층들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답변이 잘 되었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저희 조가 준비한 복습 실습 문제를 단톡방에도 보내드릴 거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 수업 끝나고 다음 주 수업을 위한 과제를 하실 때, 이번 주처럼 자기 본인이 공부한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올려드린 실습 문제를 풀이한 걸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할 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마지막으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나왔네요. 저도 용빈 선배님께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나 봐요.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대가지고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금이 광기야, 광기. 어, 텐서플로우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텐서플로우고 하나는 파이토치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개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가장 메인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수식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MSE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식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딥러닝을 구상을 하면은 뭐 세월아 네월아 걸리고 1년, 2년, 3년 걸리고 절대 이제 뭐 구글 챗봇 뭐 그런 거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편하게 불러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텐서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셋 같은 거를 이제 가볍게 쉽게 불러오면서 훨씬 더 교육용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직업용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텐서플로우랑 케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훨씬 더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혹시 파이토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파이토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나대지 않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1팀 수업 다 끝났나요? 네, 오늘은 그 스터디가 실습 과제 풀이가 없어서 좀 일찍 끝났는데, 일단 이 수업 끝나고 발표팀은 깃허브에 그 스터디 자료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때 올릴 때 실습 과제 답은 제외하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출석 못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대체 과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꼭 15분까지는 꼭 캠을 켜주셔야 저희가 출석 인증을 해드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캠을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수고 많았고, 그럼 스터디 끝낼게요. 감사합니다.